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시작합니다. 미국 정부가 자국민에게 현지 시간 24일 기준 일본 여행 금지를 권고했습니다. 일본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인데요. 도쿄올림픽 개최를 2달 앞둔 상황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워싱턴 김양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가 현지 시간 24일 오후 일본을 여행 금지 국가 명단에 올렸습니다. 미 국무부는 자국민에 대한 일본 여행 권고를 3단계인 여행 재고에서 최고 단계인 4단계 여행 금지로 높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미 질병통제예방센터가 국가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일본의 여행 보건경보 4단계를 발령한 것에 따른 것으로 국무부는 미국 시민이 일본에 입국할 때 규제가 있을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미 국무부의 이번 일본 여행 금지 권고는 도쿄올림픽을 2달 앞두고 전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현재 일본은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4,000명대로 늘어난 가운데 세 번째 긴급 사태를 선포한 상황입니다. 국내외적으로 올림픽 취소 여론이 높아지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강행 의사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의 여행 금지 권고는 강제성은 없지만 자국민의 여행에 기준을 제시하는 만큼 사실상 규제로 인식됩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달 20일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여행 금지 국가를 전 세계 80%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전 세계 210개국 가운데 인도, 핀란드 등 151개국이 미국의 여행 금지 국가로 지정됐고 한국은 2단계인 강화된 주의 국가로 유지됐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민주당이 백신 접종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백신을 맞은 사람들에겐 문화체육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하게 하고 10시 이후 출입 제한도 면제하자는 제안이 남았는데요. 정부는 검토 후에 이번 주 안에 인센티브 방안을 확정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손서영 기자입니다. 60살에서 74살까지 우선 백신 접종 대상자의 예약률은 현재 56%. 집단 면역을 앞당기기 위해선 접종 속도를 더 높여야 합니다. 정부와 여당이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이유입니다. 현재 예약을 받는 중인 고령층에 대한 인센티브부터 적극 검토 중입니다. 고위험군이라고 하는 60세 이상의 어른들께서 일정 부분 예를 들면 전부 접종을 마치셨다. 네. 그럼 지금 이 어른들이 못 가시는 데가 지금 노인정도 못 가고 못 하시잖아요. 5인 이상 금지 같은 이런 데 예외를 해준다든가. 접종을 통해 누릴 혜택을 더 줘서 자발적인 백신 접종 참여를 높이자는 취지입니다. 민주당은 백신 접종자에 대해 자가격리와 10시 이후 출입 제한 면제, 문화체육시설의 자유로운 입장 등을 허용해 줄 것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우선 접종 대상자에 포함시키는 등 접종을 희망할 경우 연령 제한 없이 맞게 하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자발적으로 백신 접종을 막고자 하는 분들에 대해서 연령 제한 없이 좀 풀자 이런 건의를 했습니다. 정부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이번 주 안에 인센티브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세종에 이어서 경북과 제주의 초중고교가 어제부터 매일 등교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교육부는 2학기 전국 학교 전면 등교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 경북, 제주의 전면 등교 성패가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상혁 기자입니다. 초등학교 교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오랜만에 등교하는 아이들의 발걸음으로 학교가 모처럼 활기를 띱니다. 무엇보다 선생님과 친구들을 매일 만나게 되어서 좋습니다. 1, 2, 3, 4, 5, 6학년 다 같이 등교를 하다 보니 등교길이 더욱 북적북적해진 게 더욱 학교 같습니다. 전체 등교니까 조금 더 사회적 거리 두기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중학교 수업 시간 학생들이 널찍이 간격을 두고 앉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긴장감 속에서도 대면 수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온라인 수업에서 대면 수업으로 바뀌면서 학생과 교사 사이 서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수업이 이루어지고 훨씬 이득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기대도 됩니다. 경북 920여 학교 가운데 최근 코로나19 감염이 많거나 학생 수가 많아 방역이 어려운 일부 지역 학교를 제외한 830여 곳이 전면 등교를 시작했습니다. 최근 석 달 사이 경북에선 학생 감염자 100여 명이 나왔지만 학교 내 감염은 3명에 불과했고
학습 결손을 더는 내버려둘 수 없다는 현장 목소리가 반영됐습니다. 교회 합동생활교육반 편성 운영, 하교 후 바로 귀가사항 확인 등 접촉 최소화를 위해서 학교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오는 2학기 전국 학교의 전면 등교를 목표로 방역 대책과 학사 운영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북과 제주의 전면 등교 성패가 교육부의 앞으로 초중고 학사 운영 방향을 결정짓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안상혁입니다. 코로나19로 3개월 이상 집합금지나 제한 조치를 받은 자영업자가 폐업을 신고하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그동안은 폐업을 하더라도 상단기간 건물주에게 월세를 내야 했는데 이를 법으로 줄여주는 방안입니다. 보도에 천여정 기자입니다. 손님들로 한창 북적여야 할 시간. 가게 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안내문이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영업자들은 폐업을 했더라도 상가 건물에 대한 월세는 꼬박꼬박 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보통 5년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1,300에서 2천만 원 이상 보통이 그 정도 되거든요. 월세가.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하라는 소리. 저 포함 명도지금 소송 중이고요. 지금은 거의 임대료로 보증금을 다 공제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새로운 세입자 구하는 거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올해 1분기 전국 중대형 상가의 공실률은 13%, 소규모 상가 공실률도 6.4%에 달합니다. 특히 서울의 대표 상권으로 꼽히는 이곳 이태원이나 명동, 홍대 등에서는 상가 3곳 가운데 1곳꼴로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문을 닫는 자영업자들이 월세 부담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자 정부가 폐업 이후 남은 월세 부담을 낮추는 내용의 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코로나19로 3개월 이상 집합 금지나 제한 조치를 받은 자영업자가 폐업을 신고하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건물주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힌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은 해지되고 그 기간 동안 월세만 내면 됩니다. 발효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폐업 신고를 한 경우에도 임대차 기간이 아직 남아있다면 해지를 할 수 있는 취지의 법입니다. 법무부는 40일 동안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각계의 의견을 모은 뒤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천유정입니다. 국회가 오늘 코로나19 방역 조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손실보상법을 논의하기 위해 입법 청문회를 엽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오늘 오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정부로부터 손실보상법에 대한 의견을 청취합니다. 오늘 청문회에서는 손실보상법 관련 핵심 쟁점인 소급 적용의 대상과 규모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금 들어온 코로나19 소식 알아봅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는 51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은 137명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임주영 기자, 신규 확진자 현황 전해주시죠. 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516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발생은 481명, 해외 유입은 35명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137명, 경기 132명, 대구 27명 등입니다. 신규 1차 백신 접종자는 7만 1,292명으로 누적 386만 4,784명입니다. 2차 접종자는 하루 새 10만 1,877명 늘어 총 185만 66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경남권을 뺀 모든 권역에서 1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가 1을 넘으면 유행이 사그라들지 않고 확산됨을 뜻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전해철 2차장은 오늘 회의에서 확진자 개별 접촉을 통한 감염자 비율은 47%로 역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해철 2차장은 각 자치단체에서는 유흥시설은 물론 콜센터, 보험사 등 감염 취약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백신 도입과 접종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06만 8천 회분이 조금 뒤 10시쯤 경북 안동 공장에서 출하됩니다. 31일에는 국내에선 처음으로 모더나 백신이 도입됩니다. 총 5만 5천 회분입니다.
대규모 백신 접종을 위한 현장 준비도 진행 중입니다. 정부는 모레부터 시작되는 65세부터 74세 고령자 접종을 기점으로 접종 위탁 의료기관을 전국 2천여 곳에서 13,000여 곳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문화복지부에서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얀마 군사 쿠데타로 구금된 뒤 재판에 넘겨진 아웅산 수치 고문이 113일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어제 처음으로 재판에 출석했고 그 모습이 사진을 통해 공개된 건데요. 변호인단은 수치 고문이 참상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지만 군부에 저항한다는 뜻에는 변함이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지종희 기자입니다. 미얀마 군부에 의해 구금 중인 아웅산 수치 고문. 얼굴엔 마스크를 썼지만 항상 머리에 꽂혀 있던 꽃은 보이지 않습니다. 윈민 전 대통령의 모습도 함께 보입니다. 재판에 처음으로 직접 출석한 뒤 공개된 사진입니다. 아웅산 수치 고문이 외부의 모습을 드러낸 건 미얀마 쿠데타 발발 이후 113일 만입니다. 재판은 삼엄한 경비하에 법원이 아닌 수도 네피도의 특별법정에서 진행됐습니다. 변호인을 직접 만난 것도 이 자리가 처음입니다. 변호인단은 아웅산 수치 고문이 미얀마에서 일어난 참상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39년 전 당시 야당 인사들과 함께 만든 정당 민주주의 민족동맹의 해산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고 국민이 있는 한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쿠데타 직후 군에 저항하라는 메시지를 전한 데 이어 중형이 예상되는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저항할 뜻을 밝힌 겁니다. 앞서 미얀마 군부는 지난해 치러진 총선에 대해 조사를 벌인 뒤 부정선거라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미얀마에서는 국경 지역을 중심으로 반군과 미얀마군의 교전이 치열해지는 한편 시민들의 산발적인 시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지종익입니다. 오늘 새벽 충북 옥천군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징약터널 입구에서 8중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는데요. 이 일대 차량 운행이 4시간 이상 통제됐습니다. 보도에 함영구 기자입니다. 차량 운전석이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찌그러졌습니다. 불에 탄 화물차는 뼈대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오늘 새벽 2시 34분쯤 충북 옥천군 군북면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징약터널 입구에서 화물차가 앞서가던 다른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잠시 뒤 터널 내부에서는 사고 차량을 피해 터널로 진입한 화물차와 승용차들이 잇따라 들이받는 6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터널 입구에서 난 사고로 불이 나면서 터널 내부가 정전됐고 어두워진 터널에서 추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징약터널 입구에서 화물차 2대가 추돌 사고로 화재가 발생, 여파로 터널 안이 정전이 되면서 그 뒤따르던 차 진입하면서 앞에서 서행하는 그 차량을 연달아 이제 추돌 사고로 사망한 사고죠. 이 사고로 화물차를 몰던 40대 운전자 등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쳐 근처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또 사고 직후 차량에서 불이 나면서 소방대원 60여 명이 긴급 출동해 진화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사고 화물차 중에는 유해 화학 물질인 불산을 실은 탱크로리가 있었지만 누출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화물차 추돌 사고로 인해 4시간여 동안 사고 현장의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사고 차량 견인이 진행되면서 오전 6시 50분에 상행선 1개 차로가 7시 20분쯤 전체 차로의 통행이 재개됐습니다. 경찰은 사고 수습이 마무리되는 대로 운전자 목격자의 진술과 고속도로 CCTV 화면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함영구입니다.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에서 현지 시간 23일 밤 9시 지하철 충돌 사고가 발생해 200명 이상이 다쳤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사고는 페트로나스 트윈타워 근처 선로에서 승객이 가득 찬 열차와 반대 방향으로 운행 중이던 빈 열차가 충돌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충돌한 열차들은 각각 시속 40km와 20km로 운행 중이었다고 AFP 통신은 전했습니다. 현지 경찰은 열차 간 통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고가 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미국 증시 훈풍에 코스피 지수도 완만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전일 2% 가까이 급락했던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에 힘입어 반등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11.35포인트 상승한 3,155.65회, 코스닥은 8.88포인트 오른 957.25회 거래되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비트코인 가격이 반등한 가운데 기술주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몰리면서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개인과 기관이 물량을 사들이며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HMM이 실적 개선 기대감에 나흘 연속 상승하고 있고 한미 미사일 지침이 완전 해제되면서 미사일 개발 사업 추진 기대감에 LIG 넥스원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모더나 코로나19 백신 위탁 생산 소식에도 4거래일째 저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124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하마스가 마침내 휴전을 합의했는데요. 치열한 공방 속에서 팔레스타인 어린이가 자신이 살아가는 모습을 SNS에 올려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10살 나딘이 남동생과 함께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딘이 보여주는 생활은 일반적인 어린이들과 다릅니다. 나딘이 사는 동네에는 포탄에 맞아 부서진 건물 더미가 질비합니다. 거리에서 갑자기 폭발음이 들리고 겁에 질린 동생이 울기 시작하면 나딘은 무서워도 억지로 웃어야 합니다. 동생을 달래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딘의 아침은 학교 갈 준비가 아니라 언제라도 도망칠 준비를 해야 합니다. This is my bag in case anything happens or our house gets exploded. 하루를 무사히 보낸 나딘은 가족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억지 웃음이 아니라 안도의 웃음을 만끽합니다. 어린 나딘도 가자 지구에서 웃음은 언제라도 슬픔으로 바뀔 수 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마다 4월 말에서 5월 사이 중국 신장지구와 티베트 등지에서 서식하는 티베트 영양 암컷들이 집단 대이동을 시작합니다. 목적지는 새끼를 낳고 기르기 좋은 중국 칭하이성 커커시리 조나이 호수 근처. 영양들의 여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고속도로와 일반도로입니다. 특히 새끼를 뺀 티베트 영양들은 작은 인기척에도 멀리 달아날 정도로 주변 환경에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那藏羚羊的奔跑速度可以达到每小时80公里，但是在穿越这条只有10米宽的青藏公路时，它们往往放慢脚步，耗时10几分钟甚至几个小时。 호수 근처에 도착한 영양들은 8월까지 새끼를 낳고 기른 뒤 원래 서식지로 돌아가 수컷과 합류합니다. 수년간에 걸친 당국의 적극적인 보호 노력 덕분에 티베트 영양의 개체 수는 최근 7만 마리까지 늘었습니다. 일본 도쿄에 있는 전통 현악기 샤미센 제조업체. 역사가 136년이나 됩니다. 하지만 이 업체는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주문량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지난해 폐업을 선언했습니다. 다행히 전통 문화를 보존하자며 사람들이 십시 일반으로 낸 기부금 덕분에 부활했지만 사정은 별반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샤미센 관련 애니메이션이 방송되고 샤미센을 자신의 음악에 접목한 음악 그룹이 등장하면서 젊은이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도쿄의 한 샤미센 교실에는 체험 강좌 문의가 꾸준히 늘고 있고 수강생에는 아주 어린 아이들도 있습니다. ちょっと私もやってみたいなとかどういうふうに演奏するんだろうって興味持たれる方が多いですね。 이런 호응에 힘입어 이 업체는 초보자들을 위해 가볍고 잘 고장나지 않는 개량형 샤미센을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남부 지중해 도시 니스를 잇는 야간 침대칸 열차가 4년 만에 다시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서비스 유지 비용이 높다는 이유로 운행이 중단됐다가 최근 정부의 탄소 배출량이 적은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 장려 체계 하나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밤에 파리에서 출발해 중간에 6개 도시를 거치며 1088km 여정을 12시간가량 달리는데요. 아침에 남부 지역의 전원 풍광과 지중해의 아름다운 전망을 감상하며 종착역인 니스에 도착하게 됩니다. Déjà, ça permet un gain de temps et en plus, c'est chouette et les billets sont très peu chers. Donc c'est... 야간 열차는 고속열차인 떼제베에 비해 시간은 2배 이상 걸리지만 비용은 4만 원 정도로 떼제베의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또 침대 칸에서 보내는 밤의 낭만은 덤이라고 말하는 이용객도 있습니다. 파리 니스 간 야간 열차는 매일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프랑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야간 열차를 전국 12개 노선으로 확대하고 또 스페인 국경 도시 등 다른 유럽 도시들로의 연결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3살 아이에게 억지로 물을 마시게 한 울산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 아동 학대와 관련해서 원생 40여 명이 추가 피해를 당한 것으로 경찰 재수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학대에 가담한 교사가 최소 8명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경찰이 이 중 2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주아랑 기자입니다. 생후 29개월 된 아이에게 억지로 물을 먹이는 어린이집 교사. 12분 동안 힘겹게 7컵의 물을 마신 아이는 결국 물을 토해냅니다. 지난 2019년 9월 울산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아동학대입니다. 경찰이 이 어린이집에 대한 추가 CCTV 분석 결과 40명 이상의 원생이 추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이 어린이집 전체 원생의 3분의 2가량이 아동학대를 당한 겁니다. 학대 행위에 가담한 어린이집 교사는 최소 8명, 아이들의 신체를 때리고 억지로 밥을 먹이는 등 학대 건수도 600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는 계속 의심을 하고 있었는데 막상 증거가 없어서 고소도 못하고 그러는 입장이었거든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내용이. 어떻게 이런 일이 국공립에서 일어날 수가 있는지. 경찰은 2019년 11월 피해 아동 부모로부터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한 뒤 20여 건의 학대 사실만 확인한 채 검찰에 사건을 넘겼고 보육교사 2명과 원장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해당 부모가 법원을 통해 확보한 CCTV 영상에서 추가 학대 80여 건이 확인되면서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습니다. 결국 경찰이 다시 해당 부모의 요구로 CCTV 수사 범위를 확대하면서 이번에 수백 건의 추가 피해 정황이 확인된 겁니다. 경찰은 학대 행위와 횟수 등을 고려해 아동학대에 가담한 교사 중 2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오늘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주아랑입니다. 벤츠 E클래스 일부 모델 등에서 배터리 불량으로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는 사례가 최근 속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주행 중에 차량이 멈췄다는 운전자도 있었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김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벤츠 서비스 센터입니다. 수리를 기다리는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습니다. 고장 원인을 봤더니 배터리 경고등과 시동 불능입니다. 옆에 있는 차 역시 배터리가 문제입니다. 모두 벤츠 E클래스 마일드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한 2,700km 정도밖에 안 탔거든요. 5월달에 시동을 시동을 걸려고 누르니까 그때부터는 아예 시동 자체도 걸리지도 않고.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일반 차량처럼 엔진이 주된 동력원이지만 여기에 배터리로 돌아가는 전기 모터의 힘을 더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인터넷 카페에는 배터리 불량을 호소하는 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차량을 출고를 받은 다음에 한 2주 정도 있다가 갑자기 48V 배터리 이제 경고등과 일반 배터리 경고등이 같이 번갈아가면서 뜨면서 엔진 경고등이 같이 점등이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엑셀을 밟아도 40km 이상 나가지가 않고 심지어 주행 중에 차량이 멈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여기 아래에 48V 배터리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과 같은 전자기기를 작동시킬 뿐만 아니라 차량의 시동을 켜고 냉각수를 돌려서 엔진 과열을 막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상태라든가 아니면 제어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추돌 사고 났을 때 에어백이 제어돼야 되고 이런 시스템들이 작동이 정확하게 돼야 되는데 만약에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벤츠 판매사조차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이상한 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늦게 오셨겠지만 권장드리지만
일시적으로 걸리더라도 여기 또 나가는 거 빌어놓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는 최근 넉 달 동안 47건의 벤츠 배터리 결함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조만간 차량 결함 기술 분석위원회를 열어 리콜 조사에 착수할지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재현입니다. 실종 아동을 빨리 찾을 수 있도록 경찰에선 사전 지문 등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등록 사례가 크게 줄었다고 하는데요. 방문 없이 스마트폰 앱으로도 등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김영덕 기자가 소개합니다. 지난 1월 수도권의 한 경찰 지구대. 저녁 시간 한 아이가 앞을 서성이다 경찰관들에게 발견됩니다. 보도다는 아동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물어봤는데 대답을 얼물무리고 그래서 집이 어디냐 그러니까 집도 모른다고 그러고. 아이는 집 주소는 물론 부모님 연락처도 말하지 못했던 상황. 혹시나 해서 지문을 검색해보니 다행히 등록된 아이였습니다. 지적인 문제가 좀 있는 아동으로 등록이 됐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더라고요. 거리가 좀 있는 이동을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부모님 오셔서 한 25분 만에. 사전 지문 등록 제도는 아동이나 치매 환자 등의 지문과 개인정보를 미리 등록해 혹시 모를 실종 상황에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지문만 대조하면 신원 파악이 가능해 큰 효과가 있지만 지난해엔 코로나19 여파로 등록 건수가 크게 줄었습니다. 방문을 직접 해주시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근데 요즘은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직접 대면을 하시는 거를 많이 부담스러워 하시잖아요. 하지만 꼭 방문할 필요는 없습니다. 스마트폰 앱으로도 등록 가능합니다.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날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걱정이 사실 크죠. 앱을 통해서 하니까 너무 편하고 이게 매년 제가 체크를 하면서 경찰서에 가기는 사실 힘들잖아요. 앱으로 지문을 간이 등록한 뒤 지구대나 경찰서를 찾아 상세한 정보를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또 만약 유아시기 등록했다면 성장해 가면서 지문을 갱신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경찰은 조언합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오늘은 오전까지 황사가 섞인 비가 내리다가 낮에 비가 그치겠습니다. 비가 오는 동안에는 천둥 번개가 치겠고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구름이 빠르게 동쪽으로 물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예상 강수량은 중부와 전북에 5에서 30, 그 밖의 지방에 5mm 안팎입니다. 현재 미세먼지 주의보가 여전히 발효 중인 가운데 특히 전남 지방은 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까지 치솟아 있는데요. 황사는 비와 함께 씻겨나가 오후에는 전국의 먼지 농도가 보통 수준을 되찾겠습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거세게 불겠습니다. 특히 서해안과 강원 남부산지, 경북 지역은 순간적으로 초속 20m가 넘는 돌풍이 휘몰아치겠습니다. 서울과 서해안에 이어서 이들 지역에도 강풍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19도 등 20도 안팎에 머물러 선선하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